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대한항공의 큰 도약. 2. 무인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3. 수-57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대한항공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모양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부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70호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품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오형령 MD나 O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기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체계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 체계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가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X, 일명 가오리 X의 체계개발 수주전에서 카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계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부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이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부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쩍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52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 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 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 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5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지보 1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57의 아시즈 값과 미그 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램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 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 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 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57의 아시즈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아시즈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음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크죠. 이 아시즈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락온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락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 의인 스텔스 행태, 아시즈 값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아시즈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57의 아시즈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런 루머는 F-22랩터의 아시즈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의뢰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2 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57이 내세울 것은 수-52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도 엄청난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시진핑의 사면임이 결정된 이후 중국의 해상 불기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산 당대회에서 1인 독재를 천명한 시진핑은 대만에 대한 무력 동의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 인근의 수시 도발용 함정 4척을 고정 배치하여 대만 인근 해협을 봉쇄하고 대만을 집어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해군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미 해군 사령관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 사령관이 믿고 있는 구석이 다름 아닌 대한민국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믿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숨겨둔 비밀 병기라도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홍콩 매체에서 중국 해군의 세 번째 공치로형 강습 상륙함 LHD 취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선박 번호 33이라고 적힌 함선이 상하이 후등 중화조선소에 정박해 있는 사진이 확인되었는데요. 베이징의 해군 전문가 리제는 선박 번호가 붙었다는 것은 언제든 해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공식 발표만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강습 상륙함 LHD는 사실상 소형 항공모함으로 평가받으며 공병용 헬기 30여 대와 수륙형 유경 탱크, 장갑차 등을 탑재하여 대만 상륙에 있어 최대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군의 무인기용 항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이 대만으로 무인기를 지속적으로 날려보낸 것은 강습 상륙함용 무인기 운용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군사 전문가 루리시는 중국은 대만의 반응을 시험하고자 WZ-7, CH-4 등 정찰과 공격용 무인기를 대만 해협 너머로 보냈다며 이는 대만 레이더 체계가 중국군 무인기를 탐지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만을 집어삼키기 위해 중국 해군의 전력이 무서운 속도로 증강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훈련을 구실로 대만 해역을 폐쇄해 물류를 차단하는 그레이존 작전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에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세뮤얼 파파롯 해군 대장은 중국군이 대만을 봉쇄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 태평양함대의 전력이 마땅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중국 역시 세계 항보전단을 보유하고 있고 붕어빵 굽듯이 군함을 뽑아내고 있어 실제로 맞붙게 될 경우 결코 쉬운 상대는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는데요.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파파로 사령관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전력이 나선다면 얼마든지 중국의 대만 해협 봉쇄를 깨버릴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유한 미사일 화력이면 충분히 중국의 봉쇄를 깨트리고도 남는다고 높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태평양대 사령관의 자신감의 근원이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라는 것이 조금은 얼떨떨한데요. 실제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지된 이후 우리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무서운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날마다 새로운 탄도미사일들이 공개되고 있고 이제는 미국조차 개발에 힘쓰고 있는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시시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해성 미사일을 대체할 신형 대한미사일로 올해 초 전력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 항보전단을 겨냥한 대한미사일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가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장착한 공중 발사형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고가 올라왔는데요. 사업명 다목적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 핵심 기술 대지 또는 대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덕티드 랩제트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공중발사 초음속 다목적 순항미사일의 설계 기술과 핵심 구성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과제입니다. 공대지, 공대함 두 가지 모두 가능하며 시제품은 FA-50 항공기와 국내 최초로 체계 동합되어 공중발사 시험을 통해 검증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발 기한은 2022년-25년으로 비행 시험은 2025년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고체 연료 램제트의 일종으로 연료 공급 계통 단순화를 통해 구조가 간단하고 고기동 급가속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에 연소되는 고체 로켓과 달리 제어 밸브를 통해 연료 공급량을 조절함으로써 추력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행 최적화를 통한 사거리 연장과 높은 종말 비행 속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KF-21에 탑재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에 이 더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최대 속력 마하사의 기존 공대공 미사일과 달리 종말 비행 단계에서도 상당한 추진 하드질이고 회피 물능 구역도 기존 미사일의 3배에 달해 미국의 앞남을 뛰어넘는 현존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중인 덕티드 램제트 미사일은 대함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형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완성되면 KF-21에 탑재되어 중국 항모를 겨냥하는 항모킬러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초음속 미사일을 뛰어넘는 속력을 가진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21일 공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공군은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이란 마하호를 뛰어넘는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서울 상공에서 평양 지휘부를 향해 발사될 경우 250km를 단 1분 15초 만에 주파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가능합니다. 각국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세 국가분으로 우리나라가 성공한다면 세계 4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 KF-21에 장착된다면 미국의 F-35를 능가하는 무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초음속 미사일이 공대지형으로 먼저 개발되고 있다는 것에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이는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이 가장 용이할 뿐만 아니라 현재 공군이 가장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최우선 사업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킬체인 시스템의 구축인데요. 이를 위해 각 군은 장거리 표적 타격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군은 속도가 마하 0.8에 불과하지만 지하 30m까지 관동이 가능한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미사일과 타우러스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 중인 천룡 공대지 미사일을 통해 견고와 표적 타격에 특화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무사 미사일의 스펙이 대략적으로 공개되며 마하호의 속도에 최대 300m까지 관통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육군의 현무 미사일이 공군의 타우러스 미사일이나 개발 중인 천룡과 비교해도 속도, 관동력, 운용 유지비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드러나 공군은 새로운 무기체계를 확보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는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극초음속 시험체 하이코어를 개발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공중 발사형 극초음속 대함 미사일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하이코어 극초음속 시험체는 2023년까지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시험 비행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곧바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코어는 마하호급 초고속 비행체로 총 길이 8.7m의 중량은 2.4톤이며 2022년과 2023년에 1회씩 총 2회 비행시험을 안흥 시험장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X-51과 러시아의 질콘과 유사한 형상을 지니고 있으며 저고도에서 지속적으로 고속 비행이 가능한 HCM 방식의 미사일로 탐지와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여 기습 효과가 매우 우수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추진체계가 3단으로 나누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단 추진체는 라루호의 2단 킥모터, 2단 추진체는 한국형 업텍 즉 KTS-SM의 로켓 설계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화에서 개발한 라루호의 킥모터는 한국이 개발한 어떤 고체 연료 로켓보다도 비추력이 높다고 합니다. 비추력이 높다는 것은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추력을 낼 수 있다는, 즉 연료 효율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루호 킥모터의 비추력은 250초로 1kg의 연료로 250초 동안 1kg의 추력을 낼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 우주 왕복선 부스터의 비추력 242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현무 시리즈와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미사일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시간 문제로 2030년이면 극초음속 미사일, 초음속 대공 미사일을 포함한 마땅한 미사일 전력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 4번째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의 마하호가 넘는 속도로 인해 현존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으론 제한적인 요격만이 가능하고 마하 10 이상의 속도에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해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각광받으며 각국에서 개발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 중, 러세 국가뿐으로 그중 러시아와 중국만이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미국은 아직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미국과 우주를 두고 경쟁했던 소련의 로켓 기술을 물려받은 러시아는 그렇다고 쳐도 중국이 미국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미국의 핵심 기술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워싱턴 포스트는 2019년 이후 300여 개 이상의 미국 기술이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수십 개 회사에 판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게다가 이 중 미국 국방부의 기술 개발 지원 대상에 포함된 기업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실상 미국의 세금이 중국의 무기 개발에 흘러간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에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이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랐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호수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캐틀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겨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2위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 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의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 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리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99% 수산화리틀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극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의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국소 구종을 기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조였으나 그동안 정제 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탄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역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촉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와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리스트에서 1개월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40%에 불과하던 리튬 해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으로 탄산 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 리틀로 변환이 가능하게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 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술 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의 탄산 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5,000톤으로 전기차에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유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답축법 파고를 갖진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했으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캐트를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포지티브 긍정등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기원과 규모의 긴제를 통해 향후 2-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로 캐틀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적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캐틀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유의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듬인 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 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 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에서 완전히 벗어나길 바랍니다.